56쪽 밑에 하단까지 했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그 인간이라는 게 뭐냐? 동물이란 말이죠. 근데 동물은 동물인데 상당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걸 놓고 이제 이 사람이 묻기를 그 끝부분에 맨 처음 우리가 하나 읽고 말하는데 그 독특한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신체와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뭐 쉽게 말하면 정신과 신체의 관계가 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 유물론 답변을 하나 이제 간단하게 서술해 놨어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따로 없는 거다. 인간은 무실적 존재에 불과하다. 신체가 전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인간은 정신이 없고 신체가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유물론자라 그러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덧붙이기를 애석하게도 오늘날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읽다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가면 마지막 세 번째 줄이죠. 밑에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유물론, 신체밖에 없다는 사람들이죠. 이외에 좀 온건한, 마드리트한 그런 유물론도 있단 말이죠. 이에 따르면 의식이 존재하긴 하지만 오직 신체의 한 기능, 작용, 즉 다른 동물들의 것과 다만 정도 차가 있을 뿐이다. 좀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인간의 경우에 정신이 신체의 기능으로 그런 걸 존재했을 뿐, 뭐 특별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옹골한 유물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극단적 유물론에 비해서는 정신의 어떤 그 실제성, 적어도 기능으로서나마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답안이다, 대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온건한 유물론과 유물론 자체를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 57쪽, 이것은 세 번째 견해, 즉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연원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과학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견해와 상당히 유사하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와 이 두 번째 얘기는 온건한 유물론은 좀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오늘날 과학에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즉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원하고 있는 견해는 위에 둘째 유물론과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뭐 비슷한데 다르다 얘기죠. 그래서 이 셋째 견해는 정신적 기능을 일방적으로 신체에 대립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의 전체이며 전체로서의 인간은 물리적 기능, 식물적 기능, 동물적 기능, 그리고 정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신체의 기능이 아니라 전체 인간이 갖는 기능이다. 그리고 둘째 큰 차이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정신적 기능에서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견해는 인간을 정신과 신체로 대비시키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대비시켜. 기능으로 물리적 기능, 뭐 식물적 기능, 동물적 기능, 정신적 기능,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 그것들의 통합체로서 인간이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그 대답은 좀 이상해요. 자기가 묻고 나서 한 질문 뭡니까? 이 정신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능은 신체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답변 안 하고 있어요. 뭐 물리적 기능, 식물적 기능, 동물적 기능, 정신적 기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답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스스로 물어놓고 답변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예요? 그 신체, 물리적 토대가 그 가장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는 정신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그 문제를 싹 덮고
지나치고 있어요. 엉뚱하게. 그래서 이렇게 분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저자가 앞에서 던져놓고 있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플라톤. 이해가 됐나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철학을 배울 때, 우리가 학생들을 상대로 제가 그 가르칠 때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냥 고개 끄덕끄덕해서 읽으면 안 된다. 매번 읽을 때마다 의문부호를 찍어라. 아무리 대가라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게 철학적 사고다. 항상 의심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쫙 써놨으면 그냥 줄줄 따라가면 별 생각 안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거나 고개 끄덕끄덕 넘어가요. 그러면 그건 철학적 사유를 기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의심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이런 과정에 그 참여하려면 일단 읽을 때부터 아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반성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앞에서 던진 질문이 있는데 그걸 싹 피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 없으니까 넘어가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오해한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아까 이런 걸 답변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왕왕 철학을 뭡니까 그 소개하면서 흔히 대가란 사람도 이런 식의 오류를 저질러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냐 해서 첫 번째 나온 말이 동물이란 거예요. 두 번째 동물은 동물인데 여기는 정신, 푸시키라고 하는 또는 지성이라고 하는 대단히 독특한 영향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 문화의 어떤 그 토대다 말이죠. 문화 발전의 토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의해놓고 근데 문제는 이 지성이라는 게 동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 특성, 즉 신체라고 하는 것. 이 사람 동물을 신체적 특성이 우위에 있는 어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특성과 어떻게 상관관계, 이 관계가 뭐냐 말이죠.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묻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세 번째 대답은 적어도 첫 번째는 유물론은 신체밖에 없다 그러죠. 신체가 유일하다. 두 번째가 온건한 유물론이죠. 온건 유물론. 요거는 신체 외에 신체의 기능으로서 정신이 있다. 세 번째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빌어서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물리적 기능이 있고 식물적 기능이 있고 동물적 기능이 있고 정신적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인간 하나의 전체이지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쪼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이 질문을 어떤 관계인가 이걸 피해가고 있어요. 이걸 답하지 않고 인간은 하나의 전체야라고 해놓고 나서 비슷한 어떤 분류 체계를 끌어들여 가지고 저 질문을 간과해서 지나가 버리고 있단 말이죠. 답하지 않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플라톤주의자들 또는 실존 철학자들의 유물론에 대비시켜서 말할 수 있는 이게 유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로지 유자 써가지고 물질만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에 반대서 정신만 있다 뭐겠어요? 마음만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유심론. 이게 이제 물질이란 건
부가적인 거고 파생적인 거고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야. 그죠?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최초로 플라톤, 또 최근에 실존주의자들. 적어도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크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보죠. 마지막으로 엄격한 플라톤주의자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플라톤주의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는 어떤 악에 찬 논적이 정식화된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은 기계 속에 살고 있는 천사, 순수한 기계 장치를 움직이고 있는 순수한 정신이라고 하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리적 세계 속에 살지만 이 물리적 세계를 기계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이 기계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정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정신이다. 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유심론자들을 비판해서 앞서 지켰듯이 이때 정신은 세계 안에 있는 그 밖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간주되면 된단 말이죠.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라든가 오늘날의 많은 실존 철학자들이 이 학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 내세운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의 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며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표현을 하자면 실존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존재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그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다 이 얘기를 해서 유물론적 입장에 정반대 입장에 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존이라는 건 유심이라고 보는 거죠. 약간 해석이 들어간 말입니다. 사실은 그 실존이라는 말은 그 말 그 자체는 거기에 물질이니 정신이라는 구별은 없어요. 그건 그냥 스스로의 주식 결단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걸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때 그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 결단한다고 하는 것, 그 내용이 이제 이 마음에 가까운 거죠. 저는 마음이라고 봐야 되죠 거의. 그래서 유심론 쪽 그 계열로 이제 묶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싹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유심론자는 실존자들을 물질이 없다고 봤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오로지 마음만 있다 이렇게 주장까지는 하진 않아요. 실존자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이 직자적 존재로서 직자적 존재,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존재들, 책상, 나무, 돌멩이 이런 것들 말이죠. 인간은 자기를 돌아보죠. 자기를 돌아봐서 상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다시 문제가 되면 얘기할게요. 그 다음은 밑에 두 번째 문단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문제 가운데는 사실상 두 가지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다른 동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 인간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있다면 이 어떤 것은 인간의 다른 구성 요소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뭔가 있나 없냐, 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싸고 있는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정신은 그 밖에 있는 신체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뭐 혹시 질문할 게 있나요? 이거를 잠깐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듯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주장을 포함하면서 오늘날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 인간을 이해하는 그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오늘날 가장 그 정신과 신체에서 신체의 이 관계에서 말이죠. 이게 뭐냐 하는 관계에서 가장 그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장은 유물론입니다. 이건 뭐 물리주의라 보겠어. 물리주의. 자연과학자들, 뭐 뇌과학자들, 이런 뭐 생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동참하는데, 근데 이거에는 두 가지 이 안에서 논쟁이 있어요. 유물론 안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야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의견이 다 통일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놓고 둘러 갈려요. 하나는 환원주의라 그러기 하고 또는 극단적 인물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비환원주의. 환원주의란 말은 바꿀 수 있다, 바꿔 표현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완전히 설명된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그래서 그 설명되지 않는 그런 존재는 없다. 인간 내부에. 그 정신이든 지성이든 정신작용이든 지성작용이든 전부 다 물리적인 과정, 프로세스로 전부 다 해소가 된다. 설명이 된다 하면 환원주의입니다. 근데 비환원주의는 그래 인간이 신체인 건 맞아. 그러나 그 신체의 과정 중에 어떤 작용은 물리적 과정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환원되지 않아. 설명되지 않아. 주장한단 말이죠.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감각질.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뭔가 뭐 시소미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게 뭐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에 탄단 말이에요. 그거 일어날 때 인간은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고통이란 건 그런 어떤 그 발화, 전기적 발화로 뇌 신경 뉴런 속에 그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물리주의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이라는 감각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게 뒤에 이 고통의 감각 지자고는 게 있는데 이 뒤에서는 어떤 물리화학적인 것으로 완전히 다 환원되고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요. 없어지지 않고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했나요? 옛날에 박쥐가 얘기했죠. 그 동굴에서 그 뭐야 이 초음파를 쏘아가지고 그 돌아가는 그걸 읽어서 보이지 않는데 눈을 쓰지 않고 돌아다니죠. 그죠? 날아다니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쫙 분석해내요. 그래서 저 친구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방향을 틀고 하는 거지 전부 길이를 쫙 설명하다. 그렇다면 그게 박쥐의 삶의 그 행동 양태를 다 설명한 건가?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What is right? What is right? 그게 어떤데? 기분이 어떤데? 그 박쥐의 느낌. 그거는 그게 설명이 안 돼. 아무리 그 수학적 공식, 물리학적 공식을 써서 그 들이대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뭐 아픈데 나와 지금. 그게 뇌 쪽에 어떤 사건이 물리적 사건이 나서 네가 아픈 거야라고 하더라도 그 고통 자체의 느낌이 왜 발생하는지, 그게 따로 있는지, 그 물리화학적인 프로세스 외에 나는 왜 고통을 느끼는지 그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고통과 그 과정은 다른 거란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환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요 편 들다가 나중에 두 번째 이원으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제 속성 이원론이라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물질은 같은데 인간의 신체인 건 맞는데 거기는 그것이 속성으로서 우리가 정신과 물질 따로 갖는다. 그러니까 신체가 두 속성을 갖는다. 정신과 뭡니까 신체의 본래 물리적 특성으로 물리적 속성으로서 특성. 그러니까 신체가 정신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을 가는데 다른 거다 말이죠. 구별되는 거다. 어느 하나로 환원되는 게 아니다. 이건 아까 말한 온걸한 유물론의 입장입니다. 온걸한 마드리드한 유물론의 입장. 아까 두 번째 나왔었죠. 두 번째 인간의 신체가 정신적 기능과 신체 기능을 갖는 거다라고 인정하는. 그 다음은 세 번째가 이건 극단적이긴 한데 이거와 똑같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이렇게 그 뭡니까 속성이원이 아니라 애당초 데카르트처럼 정신과 신체가 따로 있어. 인간에게 인간은 정신과 신체를 따로 갖고 있어. 그거는 서로 뭡니까 상호 설명해 주는 관계가 아니야. 서로 동적인 자기이어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영향을 미칠 뿐이지 어느 한쪽에 더 우위가 있는 게 아니야. 둘 다 독립변수야. 하나가 종속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원론이라고 해요. 전통적인 이원론.
이 이원이라는 말은 이게 뿌리가 둘, 으뜸되는 게 둘이란 얘기죠. 으뜸 원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정신과 지체가 동등하게 있으면서 서로 관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요즘 이런 유물론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지배하니까 이거를 못마땅한 얘기 몇몇 사람들이 딴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 이게 신유물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유물론, 신유물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조하지 않는데 물질 자체를 신체라고 하는 자체가 물리적 존재라는 자체가 생명을 함유하고 있다. 생명성을 함유하고 있다. 물질이 그렇게 딱 고정된 죽어있는 그런 게 아니다. 활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물질 자체가 신체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다른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정신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이라든지 유물론의 그 기계론적 사유와는 좀 다르게 물질을 조금 더 동적으로 액티브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자체를 정신적 성격을 지닌 어떤 것으로 보는 뭐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4개 또 있을 수 있으면 약간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오늘날 인간을 보는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또 주목할 만한 특징들은 주장들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말과 달리 실제로 과하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이쪽이단 말이죠. 심지어 이 환원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극단적인 유물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말이죠. 이런 주장까지 해요. 의식이란 말 자체가 그 착각이다. 인간이 그 쓸데없는 그 학문적 의미가 없다. 거기에는 과학적 의미가 없는 거다. 그냥 인간이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쓰는 말이 있을 뿐이지 그에 해당하는 사태는 없다. 정신이라는 게 착각이라는 거죠. 인간의 정신적 활동하는 게 착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물리과학이 이쪽에 뇌과학이 더 발전하면 그것조차도 사실상 별게 아니다는 게 밝혀질 거다. 지금 조금 덜 밝혀서 그렇지. 기후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광에서 이제 한 40일간씩 이렇게 견디면서 버텼잖아요. 예. 그 이제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이 고갈 상태가 되는데 정신으로 버텼단 말이죠. 그럼 물론 신체가 있어서 정신이 버텼지만은 그래도 정신이 더 우선했기 때문에 버틴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게 정신 때문에 예, 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 의식 같은 목적 의식, 난 반드시 살아나가야 돼. 그래야 내 토끼 같은 애들 내가 나중에 책임질 거야. 난 죽어서 안 돼. 라고 하는 의지가 작동할 수 있죠. 근데 이 유물론자들은 그것 자체를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니까 물 밑에 있는 물질적인 어떤 그 에너지가 이미 그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신체에 속하는 물질에 속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나온 거지. 그게 따로 의식이 따로 있어서 신체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물론 지금 예시들 중에 뭐 암암에 언급했죠. 신체가 완전히 다운돼 있단 말이죠. 한 30일씩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신체의 활력이 엄청나게 이렇게 다운돼 있단 말이죠. 근데도 그런 의지를 바라는 거는 신체와 구별되는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건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신체에도 여전히 이런 식의 뭡니까 그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그게 작동해서 그런 의지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 굽히는 일이 없어요. 한번 밀고 나가면 만만하게 그래 내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함부로 안 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국면에 와야 아닌 걸 수도 있겠는데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비환원주의자들입니다. 같은 물리적인 게 전부야라고 저하고 같이 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살짝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처음엔 대체로 큰 그 대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또 죄송하지만 예.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예. 박은식 선생님이 이제 그 국가는 망하셔도 혼이 있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혼이 바로 정신이거든요. 그래 이 정신만 살아 있으면 국가를 찾을 수 있다.
이거를 아주 통렬하게 역사의식에서 그걸 썼어요. 그러면 지금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 거기서 말하는 무슨 혼 이런 뭐 정신 이런 건 은의적 표현이고, 민족 의식 이런 거 그런 전통에서 교육되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사회 전통 속에서 교육되면서 계승하는 거지 뭐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뭐 인간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의 어떤 그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그거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물어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건 당신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설명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민족은 그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건 개개인들의 통합된 어떤 그 소통되는 공유되는 어떤 어떤 명제, 어떤 테마, 어떤 주제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걸 의미하는 거지 따로 무슨 실체로서 어떤 영혼이 따로 있는 거겠냐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국가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따로 국가관이라는 게 허공이 떠 있고 우리가 그걸 다 그냥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죠. 우리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인정해서 공유할 때, 함께 나눠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끄는 어떤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역시 이 사람들에게는 크게 그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그런 반증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다. 예. 대표적인 예. 철학자들 누가 있습니까? 극단적인 환원주의. 환원주의는 누가 있나? 이 물리과학자들 해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많아요. 워낙 그쪽엔 많아서 오히려 이런 쪽에는 오히려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 뭐 거의 다 뭡니까? 뇌과학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다 속합니다. 예, 물리과학자들. 거기가 주도적인 담론이어서 뭐 쳐보세요. 그거 나옵니다. 거기 그죠? 챗 GPT나 지미나이나 거기 치면 이름 쫙 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인간 이해에서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것이 문제될 때 이런 어떤 그 주장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영미 철학에서 심리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 철학 분야가 하나 있어요. 이쪽 유럽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심리 철학. 이게 정신과 신체의 문제 바로 이거예요. 이거 상당히 활발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아직 과학적으로 명쾌히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밥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러셀이 그런 얘기했어요. 철학은 아직 미처 과학화되지 못한 과학화를 기다리는 그런 분야를 미리 선점해서 조금 분명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바탕에 좀 명료하게 길을 내주는 그런 작업을 철학이 하는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바로 그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이미 확인이 밝혀진 건 더 이상 뭐 언급할 게 없고 조금 미진한 것 과학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 세월이 더 가면 없어질 거예요. 어쩌면 적어도 러셀의 표현을 빌자면. 자 그렇고 그 다음은 맨 밑에죠. 그러나 인간에 관한 또 하나의 근본 문제, 특히 실존 철학과 실존주의라고 하는 지난 수십 년간의 철학에서 날카롭게 표현된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는 인간에게 어떤 존엄성과 힘을 부여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동물들을 능가하게 하는 그런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특성들 때문에 불안전하고 불안정하며 근본적으로 비참한 존재가 된다. 개나 말은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들은 본능적 욕구 충족 이상의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항상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새로이 만들어내며 결코 물릴 줄 모른다. 예를 들어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귀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인간은 이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해야 하지 않는다.
인간은 마치 오직 무한한 것만이 그를 만족시켜 있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본질적으로 무한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자, 무한을 추구한다. 뭐 이런 거죠. 뭐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신화적인 얘기죠. 어쨌든 그러나 이건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은, 그리고 어쩌면 인간만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유한성, 특히 자신의 죽음을 의식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은 하나의 긴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극적인 수수께끼 대상이 되고 만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데 실상은 대단히 유한한 존재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인간은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무슨 뜻,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뭐냐? 생존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던지기 어려운 물음이었어요. 신이 존재한다면 이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신에 의해서 구제되니까. 그래서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소명이 있죠. 그게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신이 죽고 나면, 신이 없어지고 나서 인간에게 의미를 주는 존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의미라고 하는 것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플라톤 이래로 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 노력했다.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죠. 그 첫째 답안 해결은 19세기에 널리 유행했던 것으로 무한화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인간을 보다 광범위한 것, 즉 사회와 동일시함으로서만 충족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은 내가 괴로워하고 좌절하며 죽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류를 포함한 우주 전체는 여전히 존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해결에 관해서 나중에 좀 더 언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대사상가들이 이러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 단지 문제의 사실, 즉 개개의 인간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의 개체로서 무한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이론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빛 아래서는 공허하고 그랬던 것이 되고 만다. 이건 인간의 유한한 것을 어떻게 넘어설까라고 하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개개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 아니면 존재 전체와 동일시함으로써 그 유한성을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그 19세기 유행했던 걸로 얘기하는 걸 봐서 아마 해겔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해겔이라는 사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장미꽃에 꽃봉오리가 이렇게 피었어요. 막 피어나오려고 그래. 네.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존재 의미가 뭐냐? 존재 의미가 맞지? 내가 여기 있어. 이 골동이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가 여기 있어. 내 의미가 뭘까? 이렇게 물어. 답변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존 철학자들이. 해결식 답변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온 건가? 그건 씨앗에서 왔어요. 씨앗에서. 가는 과정 중에 이게 땅에 들어가서 자신을 썩혀서 그 양분을 제공해가지고 주변에 다른 무기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피웠어요. 이건 뭘 향해 가느냐? 또 다른 씨앗을 낳기 위해서 가죠.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하나의 장미꽃이 갖고 있는 역사 속의 한 계기입니다. 이걸 계기라고 불러요. 계기.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전체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한 단계, 중요한 요소, 모멘트. 로서만 이 꽃은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미가 씨앗으로부터 서서히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이게 나중에 만개했다가 다시 거기부터 씨앗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생을 마감하면 그 마감한 데 다시 생겨난 어떤 또 과정이 다시 시작되고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이것은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 뭘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 전체
이 장미라고 하는 것이 생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 꽃이 피지 않으면 씨앗을 맺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중단될 겁니다. 그렇죠? 전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 기여의 한 중요한 계기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인간을 우리 사회에서 집어넣으면 우리 사회가 어떤 특정한 가치를 있으면 가는데 나는 거기서 중요한 기여자로서 거기 소속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를 고립시키면 무의미해 보이지만 전체 사회의 소속에 나를 집어넣고 보면 나는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비록 아무리 보잘것없는 걸 할지라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사 계기다. 개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사회와 동일시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와 뭐 예. 사회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 경우는 장미라고 하는 전체가 일생, 그 일생을 하나의 사회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 중간 단계 어떤 대목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 그거는 전체의 과정 속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와 이렇게 뭐 딱 동일시한다는 말은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전체 속에 의미를 갖는다 그런 뜻이죠. 전속된 사회의 기여. 예, 그래서 그런 기여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죠. 이게 첫 번째 해결이라고 해서 내온 거고 두 번째 밑에죠. 둘째 해결책은 오늘날 실존주의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인데 앞에 것과 정반대 주장을 한단 말이죠. 즉 인간은 전적으로 무의미한 존재다. 인간은 자연의 오류에서 비롯된 존재이며 잘못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일찍이 서라트가 말했듯이 인간은 무익한 열정,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익한 열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수수께끼는 풀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비극적인 물음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그 뭡니까? 실존주의의 배경 중에 그 유신론적 입장을 택한 사람도 있었고 무신론의 입장을 택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받아들이면서 실존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을 말하지 않고 신에 대한 신앙을 말하지 않고 그냥 실존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과의 합일 또는 신에 대한 구원 그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라고 해서 다 무의미하다 보던 건 아니에요. 근데 신을 거부했던 사람들, 제가 하지만 니체의 그 전통을 따라서 신은 없어라고 하는 그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만 무의미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려놓은 기획이 나에게 없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난 해야 할 바가 없다. 모르겠다. 그렇다고 세상은 비인격체인데 내가 거기다 물어도 그들이 답을 하지 않는다. 세상은.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묻고 나의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찾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 해야겠어요? 만들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게 실존주의자들 가지고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의미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거다 말이죠. 스스로. 그런데 그 만들기 전에 그때는 그 단계에서는 특별히 나에게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실존주의의 그 긍정적 기여는 무의미라고 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의 적극적 자기 창조에 동의이 된다. 이거는 자유롭고 왜냐하면 주어진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가 없어요. 신이 없기 때문에 완전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건 자유롭게 결단해요.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지침도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불안해요. 불안. 또한 결단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건 책임이 따르는 문제예요. 이런 게 이게 20세기 중반의 시대 정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실존주의는 20세기 중반에 서구 유럽의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아주 뭡니까 아주 철저하게 파헤쳤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엄청나게 살해당하는 그런 재난 현장을 보면서 여기에 신이 있을 수 없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뭐 그 유태인의 그 학살을 저지로 나가면서 아침에 나가면서 기도하고 나가요. 성호 긋고 나가고 장교가 그런 거 흔히 보죠. 또 안에 있는 그 누구야? 시장에 똑같이 기도하죠. 나사를 주십시오. 신이 있겠냐 말이야. 신이 있으면 이럴 수 없단 말이지. 신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런 이제 절박한 물음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난 나를 만들 수밖에 없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한 나에게 지시한 자가 없어. 통제한 자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결단해야 돼. 그러니까 좀 불안해. 결단 내가 혼자 결단한 거니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게 그 당시에 불안, 결단, 뭐 자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걸 표현하는 그 의미가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오늘날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 물론 있겠죠. 그러나 21세기의 시대 정신으로서는 딱 적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플라톤의 편에 서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은 철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 세계 가운데 그와 같은 완전한 무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인간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에 이런 해결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이 어떤 걸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무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현세의 삶에서 그것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인간은 피한 저 세상 말이죠. 즉 자연을 넘어서서 이 세상 밖에서 자신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 밑에 얘기는 전부 다 그 철학적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의 얘기죠. 적어도 자연을 초월하여 피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그 밑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미 철학이 아니라 종교다 말이죠. 다른 많은 영역에서 그렇듯 여기서도 철학적 사고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의 한계선상으로 데려가지만 거기서 인간은 영원한 암흑의 세계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다. 더 답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와 종교의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철학은 묻긴 하지만 다 답하는 건 아니다. 근데 철학은 종교는 다 답한다. 답을 준다. 종교는. 그래야 우리가 의지하죠. 그죠? 철학은 그런 답을 주는 동네가 아니다. 문제를 지적할 뿐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얘기가 뭐 그냥 대략 그렇게 그 시적절하게 분석하고 있지 못한데 이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안 하네. 어떤 답인가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거. 인간과 신체와 정신 그 얘기는 안 하죠. 그 얘기는 이 사람에겐 그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인간이란 게 뭔가 하면 인간 하나의 전체로서 뭡니까? 물리적 기능, 식물적 기능, 동물적 기능, 정신적 기능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대. 식물적 기능과 동물적 기능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건가? 다르죠, 다르기야. 예, 움직이는 줄. 이 초등학교 3학년 답변. 아주 직관적으로 정확하잖아요, 그죠? 중학교 한 1학년 되면 좀 다른 식으로 답해야 돼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럽시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과학 시간에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한 놈은 땅에 붙어 있고 한 놈은 기어다니고 움직이고
이렇게 딱 보면 선생님이 웃고 말 거예요. 틀린 답은 아니죠 물론. 근데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왜 식물은 한 군데 고정돼 살고 동물은 돌아다니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발상에서 우리가 답을 모르더라도 발상을 전해 보면 나올 수 있어요. 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은 무기물을 먹어요. 무기물. 땅 속에 있는 거 아무거나 뽑아 올린단 말이에요. 무기물을.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필요한 만큼 충분히 뿌리만 뽑으면 뽑아 올릴 수 있어요. 동물은 무기물로가 먹고 못 살아요. 필요는 하지만 유기물을 먹어야 돼요. 한 군데 있으면 유기물이 사라져버릴 거 아니고 식물이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사라지면 못하니한 놈이 붙어서 해서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씩 먹어야지. 그래 나중에 또 먹지.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무기물을 약물로 취하고 동물은 유기물을 약물로 취한다. 이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워낙 소식적이 배워가지고 다 까먹었지만 요즘 유기물, 무기물 그 자체도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다도 우리는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그 정도 답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현대과학에서 상당히 문제죠. 그렇죠. 뭐 내가 그래서 이게 자체가 이상한 거죠. 물리적 기능, 식물적인, 동물적 기능 다 서로 얽혀 있지. 뭐 그게 딱 고립돼 있을 수 있겠어요? 마치 정신과 신체가 딱 서로 연결돼 있지. 딱 고립돼 있다고 보는 건 단어가 어휘가 고립도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게 마치 존재도 생각할 뿐이지 서로 얽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그 실존주의가 예, 무의미하다고 그죠? 예. 자유에 되게 책임지고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발견한 주어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인간의 고정이란. 예. 그러한 것이 작용을 하는 21세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계속 개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있긴 있어요. 근데 다수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면 또 뭐가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의미를 뭔가 찾아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그 형이상학적 질문은 좋아하지 않다고 이 사람들은. 그 답해봐야 그건 네 느낌이고 상상이지 이게 무슨 과학적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싹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구성적인 얘기, 아주 듣기 좋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이렇게 답하는 그런 식의 철학을 잘 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걸 이렇게 해체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과학에 주목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검토하고 이런 이제 훨씬 더 그 뭡니까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심리철학이라는 것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한 그 여기 유물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 무슨 뭐 삶의 의미가 뭐냐,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그건 답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칸트의 이율배가 있다 해도 그것도 해도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문제를 하면 항상 이율배 비슷한 그게 칸트 이율배가 들어있죠. 우리 인간의 의미가 있다 없다는 것도 그런 이율배관의 이율배반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식의 상반된 답변이 가능하죠. 어떤 경우에 있다 없다 가능하죠. 근데 되게 이제 오늘날 이 얘기 접하면 이성의 의미가 있다 없다도 신이 있다 없다 그 문제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거죠. 꼭 그런 거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요즘은 무슨 그걸 신에 의해서 그 인간의 삶의 의미를 확정하자 하는 태도는 철학에는 없고요. 왜냐하면 신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간의 현실적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관계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는 사람들. 나 홀로 고립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뭐 찰스 테일러 같은 는 그렇고. 그 다음은 또 개인의 어떤 서사, 자신의 어떤 삶의 역사,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삶을 거쳐왔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사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현실적인 어떤 그 사회 구조,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뭐 역사와 사회 속에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다인데 뭐 그렇게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쪽에도. 왜냐하면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그 사이언티픽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이언티픽. 철학도 사이언티픽 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한 과학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종교 같으면 과학이 필요 없으니까 종교는. 근데 철학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과학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 언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렇게 그 무슨 에세이집의 낭만적인 에세이 속에 등장하는 그런 뭐 의미가 어떻고 뭐 이런 뭐 불안이 어떻고 뭐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철학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글쎄요, 그 아주 활발한 논의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물론. 자, 여기까지가 인간 얘기인데 또 더 하실 게 있나요? 내가 뭐 다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8장으로. 됐나요? 팔장 존재. 철학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그래서 어렵고 논란이 많고 또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론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영역이야.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있을 수 없어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뭐라 그럽니까? 논란 갈등이 많은 문제 영역입니다. 그 자체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성립 여부, 존재론이라는 어떤 탐구 분야의 성립 여부를 놓고도 갈등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얘기만 가지고 저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넘어갈게요. 60쪽입니다. 존재. 인간에 관한 고찰에서 우리는 사실상 사회의 문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보기에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다른 영역, 즉 존재자에 관한 일반 이론인 존재론의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는가 어떤가 하는 문제에 크게 의존한다. 이건 맞습니다. 어떤 존재론적 태도 위에서 사회를 이해할 것이냐, 사회를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회에 대한 이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뒤에 가서 볼게요. 따라서 사회의 문제에 앞서 존재의 문제에 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위해 더 적절하겠다. 존재론은 아주 특이한 영역이다. 이것은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기도 하다. 이 같은 까다로움은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두 가지 전통의 영향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증폭된다. 적어도 철학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고려할 만한 문제가 있다는 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존재론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수많은 옛 철학자들과 적지 않은 근래의 철학자들이 존재론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거나 그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부정한다. 이 전통은 실증주의 전통과 인신론적 관련론의 전통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 앞에 이중의 과제가 놓이게 된다. 우리는 우선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어쩐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탐구 영역이냐? 그것부터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 그 의미 없는 영역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논리 실증주의 전통과 인신론적 관념 전통입니다. 전자는 휴메에 기반하고 후자는 칸트에 기반하고 뭐 버클리에 기반하고 한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물음을 제기하기에 앞서 한두 가지 용어상의 문제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존재론에서 사람들은 흔히 존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동사가 아니라 주어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건강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는 식이 아니라 존재란 이러저러 하다는 식으로 말한다. 적어도 많은 존재론자들이 그 말을 대개 이렇게 사용한다. 나로서는 존재라고 말하기보다는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존재자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늘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있는, 그래서 존립하거나 현존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는 어떤 것, 즉 존재하는 자, 존재자라고 말한다. 여러분도 각기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존재자이며 여러분의 손수건도 여러분의 좋고 나쁜 기분까지도 존재하는 어떤 것이 곧 존재자이다. 그뿐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이 내일 웃을 가능성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도 존재하는 어떤 것에서 존재자이다. 왜냐하면 그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존재하고 또 있다. 존재자들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존재라는 것도 말하자면 존재자로부터 추상한 것이다. 빨강이 빨간 사물에서 추상한 것이고 분노가 분노하고 있는 인간이나 동물에게서 추상한 것이며 높이가 높은 탑으로부터 추상한 것 등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철학적 방법의 기본 원칙들 가운데에는 가능하면 추상적인 어휘를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 표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탐구가 좀 더 쉬워지고 추상의 영역에서 너무도 빈번하게 세력을 떨치는 무의미의 횡포를 적어도 우리가 얼마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하는 데에는 진리에 관한 기술에서 나타났던 무의미한 온갖 헛소리, 그것도 단지 추상적인 말인 진리 대신에 참된이라는 말을 일상적인 말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졌던 온갖 헛소리들을 상기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되신 대로 존재라는 말을 피하고 어디까지나 존재자라고 말할 것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존재와 존재자는 구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람은 존재라는 말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자라고 쓰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일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철학에서는 구별합니다. 존재와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걸 하는 놈이라는 것에서 존재자. 놈자체 써가지고 존재자 이렇게 약칭한 거죠. 그래서 이건 존재를 구현하는 놈입니다. 구현하는. 이것들 바닥에 존재가 따로 있단 말이죠. 이 놈의 근거에서 어떤 것이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이거는 설명항이고 이건 피설명항이다. 이놈을 설명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 하이데거라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는 서양 철학이 자꾸 여기만 매달려 가지고 이걸 잊어버렸다. 이걸 탐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존재망각 역사, 서양 철학 역사는 존재망각 역사다. 존재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자꾸 존재하는 것들에 눈이 쏠려 있었단 말이죠. 존재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실체입니다. 실체 속성할 때 실체. 이건 존재자입니다. 아리스토텔이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 얘기 조금 뒤에 가서 다시 할 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61쪽 중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존재자에 관한 이론 같은 건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인식론적 관념자들이 최초로 제기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존재자들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미 개별과학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개별과학에서 어떻게 생겨나는가, 인식 이거 일단 어떻게 가능한가, 뭐 이런 문제에 집중해야지. 존재 자체로 나갈 수 없단 말이죠. 인식론적 관념자들은 그래서 존재가 사고로 환원될까 좋아한다. 사고로 환원된다. 이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칸트의 생각을 그냥 간단히 빌려다 얘기하면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경험하는 세계는 인간의 뭡니까? 의식, 이성, 감각과 이성 또는 모성이라 부를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조직한, 구성한, 조직한 세계입니다. 조직한 세계.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걸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고 있죠? 주변도 보고 있고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죠. 일단 이 세계는 어떤 거냐? 내가 보고 생각하는 바를 통해서 이해한 세계입니다. 저건 책상이야. 저기 사람이 있어. 저건 빨간색이야. 저 사람 지난번에 보니까 좀 못된 사람이었어. 이거 전부 다 내 생각이죠. 이걸 통해서 구성된 세계입니다. 그럼 내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눈을 감으면 싹 사라지죠. 내가 눈을 뜨면 생겨나죠. 이거 현상세계입니다. 이런 걸 현상세계. 현상세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 사고, 감각에 의존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체에 의존해 있어요. 이런 걸 인식론적 관념이라고 합니다. 관념론, 인식론적. 그러니까 인식을 통해서 세계가 구성되고 있다. 관념적 존재로 생겨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굳이 뜻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말고 그럼 그 밖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되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보는 건 항상 여기까지만 보잖아요. 눈 딱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지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 그래, 그건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생각 속만 있어요. 생각 속에만. 그렇죠? 이런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한다? 뭐라고? 예지계 또는 물 자체의 세계. 사물 그 자체.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는 포착해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해한 세계만 우리가 경험하지. 그것 경험 이전에 우리가 보기 이전의 세계, 우리에게 뭔가로 우리 감각을 촉발했다고 보여주는 세계, 눈 감으면서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는 그 세계, 그거는 우리가 그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존재론은 이걸 존재하는 놈, 존재사라 부르잖아요. 우리 인식 관계없이 있는 놈들 말이죠. 이거는 뭐야? 이건 탐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탐구한다면 여기 들어온 어떤 존재자, 그러니까 현상 세계 속에 들어온 내 의식의 일부로 들어온 이 세계의 존재는 탐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존재는 탐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이 세계라고 하는 건 그럼 이건 보는 세계는 우리의 감각과 이성, 사고, 인간의 사유.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로 존재로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밖에 있으면 우리가 의미 있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의미 있게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재로는 인식론적 관념자들에게 불가능한 논리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게 의미가 있는 중요한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집에서 이 텍스트를 밑에서 읽거든요. 열심히 읽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근데 읽으면서 야, 이게 오늘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가?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너무 이 추상적인 얘기여가지고 이런 게 이런 철학적 논란이 이게 일상 삶을 살아가는 그 소박한 그 구성원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는 아주 그 고민을 심각하게 했어요. 특히 이 존재론 하면서
지금도 그러니까 번뜩 드네. 이 얘기를 딱 하고 보니까 이게 상상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식된 것은 존재한다고 하면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구별합니다. 이 사람들도. 사랑, 뿔 달린 인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어도 존재한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막 나가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상상과 현실이 구별 안 돼 버리죠. 그러면 사랑도 존재한다? 예? 사랑. 사랑? 사랑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내적 체험을 하는 거죠. 그건 느낌하는 거다. 느끼는 거,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 사랑은. 토끼, 뿔 달린 토끼? 예, 예. 상상하는 거. 상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제 뿔 달린 뭐 외뿔소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켄타우루스 이런 거, 반인반마 뭐 이런 거는 존재하는 거냐? 그것도 생각 여기 속에 들어오니까 사유할 수 있는 거 들어오니까 그것도 그러면 존재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온갖 상상의 산물이 다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 세계 속에는. 근데 그건 영국의 뭡니까? 경험적 버클리가 인식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도 맥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로 얘기 시작해서 칸트로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그럼 어떻게 상상으로 구성한 픽션과 액츄얼한 현실을 구별할 거냐? 이 사유세계 내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칸트는 아주 기묘하게 그 중간 다리를 건너가요. 현실 세계 인식은 감각을 촉발하는 것이 있어요. 밖에서 뭔가 들어와요. 감각을 촉발해요. 그런데 그건지 몰라. 들어와야 우린 비로할 수 있어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감각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촉발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책상을 볼 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고가 뭔가 들어와서 내 눈을 때렸어요. 그래서 감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일단 정리를 해요. 이 자료를. 그러니까 긴 거, 노란 거, 높은 거, 낮은 거 이걸 감각적으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정리를 해요. 네. 그것의 원천은 감각 자체가 아니에요. 밖에서 온 거예요. 밖에서 자극이 왔단 말이죠. 그렇게 일표를 받은 자료를 이제 인간의 지성이 해석을 하죠. 개념을 동원해서. 그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토끼하고 그래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그게 눈으로 들어올 때 뭔가 들어오죠. 해석하기 전에 묻죠. 토끼야 오리야? 그럼 우리가 그때 대답을 하죠. 생각한 거죠. 오리일까 토끼일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들어올 때 오리 토끼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떼인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그건 오리야. 또는 그거 토끼야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감각이 저기 토끼 있어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상, 그러니까 아까 말한 켄타우루스, 그건 지금까지 보았던 개념들 이미지를 합쳐서 조합해서 컴포지션해서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그건 외부 자극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런 점에서 그것은 그야말로 픽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픽션이 아니에요. 임의로 우리가 조합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밖에서 어떤 방식은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리시브,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원천은 밖에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칸트는 세상 전체를 온전히 다 만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뭔가 오고 있어요. 뭔가 오고 있다. 그걸 상응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상응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다만 이게 뭔지는 그 자체는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되 뭔가 와요. 그걸 감각이 정리하고 생각이 정리하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인신력 관련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뭡니까? 버클리예요. 버클리라는 사람
18세기 영국 철학자인데 존재는 지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는 우리가 보는 거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 배후에 실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크가 그렇게 해요. 로크가 바로 그 전에 선배가 버클리 앞에 선배가 있었는데 존 로키라는 사람이 우리는 사물이 있는 사물에는 다양한 성질이 있고 그 성질을 지닌 어떤 실체가 있어 밖에. 그중에 우리는 성질을 통해서 그 실체를 인식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버클리는 그 다음에 와서는 보니까 그 자체 실체는 우리가 지각할 수 없잖아. 그건 뭔지 모르잖아. 그거 어떻게 말해요? 의미가 없이 그거 얘기해봐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밖에 실체? 우리가 아는 건 성질만 알죠. 성질만. 여러분이 아는 거 이거 사물을 놓고 우리가 이게 뭔지 알기 위해서 분석한다 해봅시다. 그때 알게 되는 내용은 언제나 이 사물의 속성입니다. 어떤 성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질만 알 수 없이 실체라는 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성질만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각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한다고 말하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있다고 말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 여러 반박하면서 했던 논의입니다. 하여튼 관념론은 그래요. 관념론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존재 세계를 이해한다. 세계를 규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있음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있는 그 자체로 존재를 탐구하는 존재론은 적어도 인신론적 관념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건너뛰어서 문단 하나 61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61쪽 또 하나의 반존재론적 견해는 실증주의자들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사라져가고 있는 인신론적 관념자와는 달리 말이죠. 널리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앵글로색슨계 영미권이죠. 이 여러 나라에서 그렇다. 이 철학자들은 예컨대 내가 개는 동물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과학적 진술이다. 검증할 수 있다 말이죠. 실제 맞는지 안 말인지. 그런데 내가 개는 실체다 라고 말한다면 실체는 존재론적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나는 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따라서 존재론은 일반 문법으로 대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존재론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증주의자들은 검증 가능해야 경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검증 확인해야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개는 동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놈이 동물이 갖고 있는 일반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검사해 보면 될 테니까. 근데 개는 실체다 그러면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 실체가 뭔지 우리 모르잖아요. 검증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문법적으로는 같아요. 주어이고 수어예요. 주어 수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 규칙에 따른 진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경험적 사실, 현실의 존재를 진술하는 경험적 주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 개는 실체란 말은 문법적 규칙을 따르고 있는 언어 진술일 뿐이지 현실의 대상을 기술하는 용어가 문장이 아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 개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줄 수 있다. 존재하는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정도의 의미를 줄 수 있지 그 이상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존재론자들은 자, 이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면서도 이게 그렇습니다.
건너뛰어 상관없어요. 그다음 그러나 전자론자들은 이러한 논증에 대해 별로 곤혹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개념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예컨대 육식동물, 포유동물, 척추동물, 동물, 생물 같은 식의 계열에서 보듯이 일반화해서 분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그 이상은 안 되는지가 분명치 않다. 즉 어째서 그와 같이 갑자기 언어로 비약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동물들 분류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일반적인 분류가 실체인데 그때 실체란 말은 언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약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떤 사실과학이라 하더라도 오늘날의 수학적 의미론을 활용하여 하나의 언어과학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척추동물들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에 척추동물이라는 말의 쓰임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존재하는 것을 동물과 식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생물학을 좀 더 넓은 일반적 과학에 속하는 사실상 모든 과학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과학에 속하는 더 일반적인 분류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류를 한다면 이게 바로 존재론일 것이다. 전자론자들이 이와 같은 일련의 반론은 실제로 이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렇게 밝혀졌는데 특히 미국에서 그렇다. 지도적인 논리학자들 가운데 한때 그들 중 다수가 논리 실증주의에 동조했으나 오늘날 적극적으로 전자론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간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논리학자 콰인 교수가 그 전형적인 사례다. 자, 이거는 이 문단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논리주의자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또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존재 자체, 그 자체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질서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론 전체를 어떻게 확실하게 다듬어낼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합적인 체계가 되고 있느냐 하니까,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이 세계를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납득하기 쉽게. 그러면 그때 그 일관된 논의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수학적 언어입니다. 이른바 여러분 요즘 현대 물리학 같은 거 보면 막 기호 막 등장하죠. 알 수 없는 기호. 본 적 있어요 혹시? 온갖 집합론의 기호 막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기호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등장하고 뭐 점도 등장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게 호슈 이런 거 등장하고, 집합론도 등장하고, 뭐 다양한 이런 기호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명제를 만듭니다. 이게 수학 언어예요. 이상 기호기도 하고 다시 한번 잠깐 얘기했었죠. 우리 점심 먹을래? 아니, 배 안 고파.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근데 왜 배 안 고파? 빵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 일상의 말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해요. 어떤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오해시키기 쉽단 말이죠. 이건 일상을 갖고 있는 한계다. 이걸 명확히 하려면 말을, 일상 언어를 버리고 과학적인 언어로, 이상적인 언어, 아주 아이디얼한 랭귀지로 바꿔야 된다. 이 아이디얼한 아주 이상적인 언어가 바로 수학적 언어고 이런 기호 언어입니다. 기호 언어. 그래서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빵이건 밥이건 상관없이 밥을 먹었다는 P, 밥이건 빵이건 국수건 먹지 않았다는 not P. 이렇게 바꾸면 의사소통에 오해가 없다. 그렇죠? 이런 기호로 쫙 풀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면 그 이론 하나 과학 이론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과학 이론 체계가 이렇게 하면 구성하다 보면 존재하는 세계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만 만들다 보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어떤 놈이 더 좋은 건지 비교를 해야 돼. 이론 체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좋은 놈을 골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세상에 있는 그걸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존재자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에서 참임이 입증되고 있는가? 요컨대 검증이 되고 있는가 말인가? 내가 지난번 잠깐 얘기했었죠. 모든 인은 42도에서 연소한다 하는 주장이 있어요. 과학적 주장. 인이라 피로 표현되는 인. 공동묘지에 그 뼈에만 나온다고 하는 인 있죠. 인. 화학기호. 인이라고 하는 화학 원소가 있죠. 그건 피로 표현하죠. 그거는 연소 온도가 낮아가지고 한 섭씨 40도 정도 되면 그 불이 타버린대요. 100도, 120도 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주장이 있으면 우리가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지 틀린지. 그럼 그것도
그 실험해볼 수 있는 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인이 있어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이슬람 주장으로는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어떤 X가 있는데, 그 X는 뭐야 불에 타는 거야 이렇게. 그때 그런 X가 있어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검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론이 참이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를 가정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를 다 버리고 그냥 이론만 갖고 공식만 갖고 체계만 갖고 자신이 이론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 존재를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 밖에 세계 그 자체의 존재를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과학적 이론을 선정해서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이론이 좋은 이론인지. 그래서 이런 책의 주장을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과학 이론이 아무리 체계적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이려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가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이론이 좋다, 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논리적인 일관성만 갖고 과학 이론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과학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세계 내의 어떤 존재를 특정하고 가정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콰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과학 이론을 구성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이 주장은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